페미니즘에 도전해서 어떤 공격성을 느꼈다고 하면 그 역설적으로 본인이 기존의 지배 규범에 의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특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침묵을 깨느냐도 중요하지만은 침묵 깨는 것들은 제발 좀 억압하거나 그냥 조용히 하라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인격체로서 모든 면에서 존중받고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그랜드 마스터 클래스 마지막 클래스죠. 미래 시민은 왜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하는가? 모더레이터 겸 패널을 맡은 대중문화 칼럼니스트 위근우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간략하게 두 분 소개 전에 이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저는 현재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대중문화 관련한 칼럼을 쓰고 있고요. 최근 몇 년 들어서 이런 한국 대중문화에 스며 있는 전반에 스며 있는 여성 혐오 관련한 것들을 좀 더 많이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그런 계기로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보다도 오늘 메인을 맡아주실 두 분 선생님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나영 선생님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늦게까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너무 고맙고 반갑습니다. 저는 여성학을 전공했고요. 그리고 지금 중앙대 사회학과에서 페미니즘 관련된 이론을 강의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분들과 같은 자리를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다혜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다혜라고 합니다. 저는 신의 10일이라고 하는 영화 잡지사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고요. 영화와 책에 대해서 보통 쓰거나 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하게 될 이야기도 페미니즘에 대한 이야기도 있을 건데 특히나 대중문화에서 이런 주제가 왜 문제가 될 수 있는가 혹은 무엇을 바꿔나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그랜드 마스터 클래스라고 하는 이런 거대한 강연 행사에서 마지막 클래스를 이 페미니즘 주제로 할애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지금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이슈에 좀 얼마나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제가 되고 있는지를 증명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나 존재 이유라고 하는 맥락 안에서 이것이 왜 보편적 의제인지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제목이 이제 미래 시민은 왜 페미니스트여야 하는가라고 질문을 하는데, 그건 이게 두 가지가 전제되어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는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하고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의제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아쉽지만 아직은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하거나 페미니스트라고 선언하거나 페미니스트로서 실천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아직 그렇게 많진 않다. 이것 두 가지가 전제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이제 좀 더 저희 개인들에 대한 소개를 하는 맥락 안에서도 저희 셋이 왜 페미니스트로서 스스로 페미니스트라고 선언했거나 혹은 페미니스트로서 살아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는지 좀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번 이다혜 기자님부터. 페미니즘이라고 해서 제가 처음 알게 된 건 대학교 들어갔을 때였던 것 같고요. 그게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는데 그때 처음에 생각했던 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예를 들면 만나는 사람이 너 페미니스트야 그러면 아니 나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게 더 멋지지 않나 쿨하지 않나 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과 그 사이에 이 시간 동안 무엇이 달라졌는가? 저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야구고, 다른 하나는 이제 추리의 스릴러 소설입니다. 근데 일테면 제가 야구를 80년대 한 후반부터 열심히 봤던 것 같은데, 굉장히 신기하게도 제가 야구를 좋아한다고 하면 이제 그 말을 들은 주변의 남자들이 항상 어떤 선수 좋아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몇 가지 야구 규칙을 아느냐고 물어봅니다. 그 질문을 하는 다수의 사람들보다 제가 훨씬 더 야구를 오래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니까 그런 거 모르지 않아? 라는 걸 이미 깔고 질문을 하기 시작한다든가, 또 한 가지는 추리나 이런 스릴러 소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소설이 다 여자가 죽는 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왜 여자는 다 죽은 채로 등장하는가? 왜 이 지구에 남자 반 여자 반이라고 우리는 쉽게 이야기하지만 그중 다수가 이 장르에서는 유독 죽거나 강간당하는가라는 걸 묻게 됐고, 이제 그러면서 결국은 이런 불편함을 느끼는 게 내가 여성인과 관계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결국은 이런 문제 제기를 하다 보니까 아, 내가 페미니스트구나라는 식의 결론까지 가게 된 것 같아요. 저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대중문화 칼럼을 쓰는 사람으로서 이런 식의 어떤 텍스트 안에 스며 있는, 대중문화 텍스트 안에 스며 있는 여성 혐오를 자학하는 과정 같은 것들이 저에게도 되게 중요했던 것 같은데요. 그다음으로 좀 이나영 선생님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좀 숨이 막혀서 살기가 힘들어서 뭘 해야 되겠는데, 이 숨막힘과 불안함과 아픈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찾다가 그걸 해석하는 학문이 있다. 그래서 이제 페미니즘을 하게 됐어요. 제 얘기가 좀 사실 좀 긴데 나중에 자서전을 쓰려고 좀 아껴놓고 있는 내용을 살짝 공개하면, 제가 원래 영어 영문과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80년대 학번이긴 하지만 전혀 운동권이 아니었고요, 소위. 그리고 아주 착하고 공부 잘하는 순종적인 딸로 성장하고,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사실은 경찰이셨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밑에서 운동권 해서도 안 되고, 공부 잘한 여자아이들이 가장 얌전하게 공부하고 결혼할 수 있는 학과가 영어 영문학 학과다. 그래서 아버지 때문에 영문과를 택했고, 그러니까 사과대를 가지 못하고, 그리고 바로 졸업하자마자 선을 봐서 결혼을 했습니다. 불과 30년도 안 된 얘기인데요. 그때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보통 동화책에 공주님은 왕자님을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 뭐 이런 거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때부터 인생이 시작되는데 그 이후의 인생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죠. 제가 결혼하고 나서 이제 아이 둘을 연달아 낳았는데, 제가 없어지는 경험, 그러니까 제 이름이 이나영이잖아요. 영화배우 이름하고 같잖아요. 예쁘죠. 제 이름에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아무도 제 이름에 관심이 없어요. 501호 아줌마, 제 아들이 명준이 엄마, 누구 집 며느리, 이렇게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고 그 기준으로 제가 평가를 받고 있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뭘 하고 싶어 하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었죠. 굉장히 많이 아팠는데 그 아픈 이유를 잘 몰랐었어요. 내가 사라지는 그 경험 속에서 계속 아프고, 그리고 결국은 살아갈 의미를 못 느끼고, 실제로 굉장히 수차례 이제 삶을 중단하고자 하는 시도도 하다가 제 주변에 어떤 분이 그 삶을 해석할 수 있는 학문이 있다. 그게 바로 여성학이다. 이렇게 알려주셔서 제가 공부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애 둘을 데리고 이제 유학을 갔죠. 그 생존 전략으로 저는 페미니즘을 선택했고, 또 하나는 제가 별로 인간적으로 이렇게 막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성질도 안 좋고 더럽고 나약하고 취약하고 좀 그런 사람인데 제가 페미니즘을 하면서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났어요. 운동하는 사람들, 소위 시민운동하고 여성운동하는 사람들 또는 학문으로 페미니즘을 하는 사람들 혹은 스스로 자각해서 자기 삶을 다른 방식으로 개척하고자 하는 분들 사실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은 자기 개인적 이해관계나 이익보다는 사회적인 가치 혹은 공공의 이익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자기 삶을 헌신하는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사실은 제가 인간이 되어가고 있구나, 성장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분들과 연대함으로써 내가 힘을 얻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지금도 그 중독적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페미니즘을 계속 하고 있고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에게 페미니즘은 일종의 생존 전략이고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만나야 되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백적인 얘기 감사드리고요. 저도 어쨌든 모더레이터 겸 패널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우선 사실 이 자리에 저보다 뛰어난 여성 대중문화 칼럼니스트를 비롯한 여자 필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는 아마도 이런 남성으로서의 경험, 남성으로서 왜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길을 가고 싶어 했는가, 페미니즘에 어떤 식으로 빠져들게 되었는가라는 경험을 이제 공유하기 위해서 이제 아마도 저에게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꽤 근래까지 제가 꽤 괜찮은 남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잘생겼거나 그렇다는 뜻은 아니고 나 정도면은 그래도 꽤 타인에게 젠틀하고 큰 불의가 없이 살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성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마도 그 페미니즘에 있어서 페미니즘은 무엇이다라고 정의하기 되게 어렵지만은 몇 가지 전제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되는 전제는 아마도 누구든 생득적인 이유로 차별이나 배제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거는 여기 계신 모든 양식 있는 저희 관객분들이 다 동의하시는 거일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 여성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으면 안 된다라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만으로 저는 굉장히 제가 성평등한 인간이고 좋은 사람이라고 꽤 괜찮은 깨어있는 남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제가 말씀드린 이 전제 말고 또 다른 전제가 필요합니다. 페미니즘이 운동으로서의 페미니즘, 학문으로서의 페미니즘이 나올 때 또 다른 전제가 필요합니다. 생득적 이유로 누구도 차별받거나 배제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데 현실에선 누군가, 특히 여성들은 생득적인 이유로 차별받고 배제받는다라는 이제 현실에 대한 인식이 같이 동반되어야 되는데 사실 저는 그것이 되게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알게 된 몇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저에게 가장 지금도 저희 페미니즘에 대해서 가장 큰 스승인 제 아내를 만나서 여성들이 겪는 수많은 차별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해 듣고 2015년이었죠. 메갈리아라고 하는 사이트가 등장을 합니다. 그 사이트에 대해서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 사이트에 대한 생각이 각기 다를 수 있겠지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여성들이 겪는 수많은 차별 그리고 얼마나 수많은 어떤 성폭력에 대한 성희롱에 대한 공포 속에 이들이 존재하고 있는가. 내가 30몇 년 동안 살 동안 수많은 여성들을 만났지만 사실은 우리의 경험 세계가 공유되지 않고 있었다는 걸 깨닫는 그 순간 저는 제가 그다지 괜찮은 남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고 제가 사실은 수많은 불의에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말하자면은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으로 페미니즘을 좀 더 공부하고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셋의 우리는 왜 페미니스트가 되려고 했었는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저희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페미니스트야라고 말을 하거나 페미니즘 공부를 해야 되겠어라고 하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란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게 좀
처음 말할 때 되게 부담스럽지 않으신가? 어디서 공식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왜 제가 아까 처음에 제 얘기 시작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너 페미니스트야라고 하면 나 페미니스트야라고 한 게 사실은 이 몇 년 사이의 일인 것 같아요. 1, 2년 사이의 일이고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최근에 사실 이런 페미니즘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게 아마도 강남역 살인 사건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강남역 살인 사건이 과연 여성 혐오 범죄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어쨌든 아직도 말이 많지만 저는 이 사건을 바라보는 남성과 여성의 의견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뭐냐면 남성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다라는 데는 동의를 하지만 그것은 이를테면 누구든 당할 수 있었던 무차별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고 재발되지 않아야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는 너무 많은 여성들은 이게 나일 수 있었다라는 공포를 느끼고 또한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게 그저 운이 좋아서는 아닌가, 누군가가 그렇게 우발적으로 우연히 고르는 타겟이 내가 될 수 있었고 그것은 내가 여성이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자각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강남역 살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이 나의 고민 혹은 공포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를 그 사건을 통해서 좀 많이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사건 이야기가 사실 오늘 좀 되게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정말 우리가 지금 페미니스트여야 된다고 하는 어떤 그 당위적 명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사실 그렇게 말을 하기 어려운 것은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것을 억압하는 어떤 여성 혐오적인 기제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또 그와 더해져서 최근에 이런 페미니즘에 대해 관심이 많아지고 페미니스트를 선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일종의 반동 현상으로서의 백래시들이 생기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례들을 다 같이 보여주는 것이 또 이번 강남역 살인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일 것 같아요. 사실 우선 이 사건 자체가 여성을 대상으로 벌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수많은 여성들이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의 억압 기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사건에서 여성 혐오라고 하는 말을 지우기 위한 저는 굉장히 사회적인 정말 모두가 합심한 어떤 것들이 분명히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나영 선생님께 말하자면 이것을 왜 여성 혐오적인 맥락으로 읽어낼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좀 이야기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강남역 살인 사건 기화로 오히려 페미니스트가 됐다는 젊은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났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이근우 기자님께도 말씀하셨지만 또 이다희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다. 우연히 살아남았다는 게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제가 있는데 일단 그 강남역이잖아요. 젊은 세대가 가장 많이 가고 서양 애들, 외국 애들 눈에 보면 되게 독특한 곳이죠. 밤 12시에도 막 불야성 같이 밝혀져 있고 대낮같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다니고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많음을 통해서 안정감을 오히려 확보하는 곳인데 아무나 다 갈 수 있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공간에서조차 누구는 죽는데 하필이면 여자다. 왜냐하면은 죽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해자가 여자가 오기를 기다렸다라는 것과 또 하나의 클루는 여자가 평상시에 나를 무시해서 이거였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여자는 무시하면 안 돼라는 것이 깔려 있는 거죠. 혹은 너마저 나를 무시해. 돌이켜보면 우리 아버지들이 엄마들한테 했던 수많은 얘기들 일상 속에서 윽박지르면서 엄마가 뭐 이거 하면 안 돼 이러면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바로 나가잖아요. 그러다가 말이 딸리면 그래 너 잘났다 잘났어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입을 봉쇄하는 방식 이거 굉장히 유사했던 것이고 그래서 여성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남자들이 그걸 가지고 혐오적 공격을 한다는 것이죠. 그거를 누가 언어를 준 것도 아니고 이론을 준 것도 아닌데 여성들은 다 일상 속에서 체득한 일종의 경험적 지식이잖아요. 그래서
낮이든 밤이든 사람이 많든 적든 골목길이든 뭐 깜깜한 곳이든 밝은 곳이든 아무튼 어떤 곳이든 여성들은 늘 누군가가 자기에게 위협적 존재가 되고 그를 통해서 폭력의 대상이 되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를 가지고 산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세대가 우리나라의 이제 저출산 시대의 끝자락에 태어난 지금 20대들인데 실제로 자녀가 3명 있을 때 마지막 난 아이의 남녀 성비가 최대로 벌어졌을 때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지금 20대 초중반이.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쓴 쪽지를 보면 엄마가 나를 지우려고 했는데 내가 태어났다. 나도 우연히 살아남았다. 이제 이걸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 자기는 지워질 수 있었는데 우연히 태어났고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도 굉장히 운이 좋았던 것이고 그렇지만 돌이켜보면 수많은 피해 경험이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나도 이 세상에 사라질 수 있는 그런 경험일 수도 있었는데 우연히 살아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들에게 이 혐오라는 말은 단순히 누가 나를 미워하고 싫어한다가 아니고 그래서 보통 이제 여성 혐오다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아니야 나 여자들 좋아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구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문제가 아니고 어떤 특정한 성별을 타고났기 때문에 차별받고 배제당하고 그것이 정당화되는 사회 전반에 흐르는 감정적 기제가 여성 혐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전에 페미니스트 이론가들이 여성 혐오란 단어를 사실 70년대 써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의제화되지 않았는데 놀랍게도 지금 젊은 세대가 성차별의 무의식적 기제가 여성 혐오다. 그러니까 아까 여자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고 조금만 얘기하면 잘났다 잘났어 라고 얘기하고 조금 잘하면 여자치고 좀 잘하네 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부터 집단적 강간 체계까지 연결된 그 기저에 여성 혐오가 흐르고 있다라고 적시하고 있는 것이죠. 예, 사실 말씀 잘 들었고 저 역시 비슷한 이유로 저는 이제 강남역 살인 사건은 저는 이제 여성 혐오적인 맥락이 매우 깔려 있는 왜냐면 분명히 여성을 골랐고 그가 희생자를 그러니까 자기가 그 여성을 이제 타깃으로 고른 이유 자체가 사실은 여성을 약자로 타겟팅하고 그에게 어떤 분노를 투사해도 되는 수많은 이제 사회적 문화적 맥락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성 혐오 범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사실은 그 이후에 너무 놀랍게도 정말 모두가 어느 순간부터 처음에 하루 이틀 정도는 남녀 가리지 않고 희생자를 추도했었습니다. 추도했었는데 제가 사실 그래서 이 사건이 저에게 되게 좀 약간 충격이 있었던 게 세월호 사건하고 되게 비슷했었던 느낌이 뭐였냐면은 그 세월호 사건 때 저는 사실 이 사건 이후 이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정치적 진보든 보수든 여당 지지자든 야당 지지자든 이거는 두말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여기에 대한 백래시가 나오는 걸 보고 전 깜짝 놀랐었거든요. 세월호 사건 때. 근데 강남역 살인 사건 때 똑같은 걸 제가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추모를 하다가 이것에 대해서 이것은 여성 혐오 범죄다라고 하는 언술이 나오고 여성들이 모여서 시위를 하고 포스트잇을 붙이는 순간 어느 순간부터 아니야 이거 여성 혐오 범죄 아니야 너희가 너무 계속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어라고 하는 그걸 보면서 저는 사실 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걸 보면서도 그런단 말이야. 저는 사실 그 사건을 보고서 이제 정말 한국이 여성 혐오가 이렇게 위험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다 동의하겠지라고 되게 순진하게 믿었었거든요. 근데 아니었었던 거죠. 사실 이런 백래시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또 여성들이 느낀 어떤 분노와 허탈감이라는 게 되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백래시라고 하면은 어떤 뜻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를테면 페미니즘이 운동으로서 사회에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거기에 대한 반격이 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장 사소한 에피소드를 지금 이 맥락에서 얘기를 하자면 이를테면은 강남역에 이제 추모하는 포스트잇을 붙이러 간단 말이죠 여자들이. 그러면 그때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를테면 여자가 와서 포스트잇을 붙이면 얼굴 사진을 찍어서 사이트에 올리고 그 얼굴 생김새에 대해서 이른바 얼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움직임이 더 많아지고 거기에 대해서 너 갔다 왔어? 라는 식으로 누군가가 주변에서 얘기를 하면 그때부터는 다음에 이런 게 있으면 하지 말아야지 목소리를 내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식으로 뒤로 후퇴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일테면 어떤 분들은 야
페미니즘 여기 가도 페미니즘 저기 가도 페미니즘이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더 해야 될 얘기가 많은데 아직까지 너무 소극적이야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이만큼 얘기했으면 됐으니까 이제 그만 얘기하자. 다른 중요한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부조리 중에서 항상 우선순위가 뒤에 밀려왔습니다. 항상 우리가 해결해야 될 가난이 있었고 빈곤이 있었고 독재가 있었고 구조적인 악이 있었는데 여자들 힘든 건 그 다음에 얘기하자라는 걸로 미루고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이제 얘기가 좀 된다 싶으면 다시 이만큼 얘기했으면 된 거 아니야? 라는 식의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어떤 분들께는 정말 이제까지와는 다르게 우리가 페미니즘에 대해서 진짜 많이 얘기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하다가 그냥 또 없던 일 같이 조용해지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도 있는 거죠. 사실 여기에 있어서 사실 저희 백래시 얘기를 하게 됐으니까는 사실 가장 흔한 이야기가 제가 초반 이제 메갈리아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니까는 여기 계신 아마 많은 분들이 분명히 이런 성평등이라고 하는 그 전제에 대해서 다들 동의하실 것 같은데 이제 항상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뭐 한남이라는 표현을 써야 하나요? 꼭 남혐 여혐 어쨌든 여혐 나쁜 줄 알겠는데 남혐도 나쁘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들이 많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선생님의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제가 그 메갈리아가 등장하기 이전에는 꼴팸이라고 불렸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메갈로 불리는데 사이트에 보니까 페미니스트는 괜찮은데 메갈은 안 돼. 그 심지어는 메갈은 되는데 웜년들은 안 돼. 뭐 이런 이제 끊임없이 이제 여성들 혹은 페미니스트들을 이렇게 재단하고 나누고 평가하는 문화가 이제 있었다는 걸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성 혐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인종차별적인 사회에서 백인 혐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 혐오 존재해요? 그러니까 그냥 싫어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예. 싫어할 수는 있지만 그들에 대한 혐오가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위협을 느낄까요? 쉽지 않죠. 예. 이건 뭐냐면 사실은 이제 지배 질서라는 것이 있고 그 지배 질서에서 타자화된 사람들, 소수자, 약자들이 결국은 지배 질서에서 표준, 정상, 묻지 않은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목소리를 내고 저항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동자가 사실은 자본가와 똑같은 평등한 상태에서 서로 협상하고 대화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그 목소리가 전달이 안 될 때 혹은 봉쇄당할 때 저항의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 이제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 옛날 일제강점기 때 그분들 다 누구였어요? 테러리스트였잖아요.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의 목소리를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 것인가. 그러니까 결국 보면은 지배자 입장에서 보면 피지배자의 어떤 저항적 목소리나 행동은 과격해 보이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모여서 이제 세상이 변화했지만 결국 우리가 어떤 소수자 약자의 목소리를 가지고 재단을 하고 그것이 과격하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평가할 때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한번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결국 나는 그 지배자의 입장과 동일시하는 것은 아닌가. 자, 이런 게 이제 하나가 있고요. 아까 우리 이다혜 기자님도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백래시 현상은 페미니스트 역사에서 늘 있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페미니스트 퍼스트 웨이브라고 18세기, 19세기에 서구에 있었던 운동이죠. 굉장히 절박하고 레디칼한 운동이었죠. 왜? 여성이 인간이 아니었을 때 인간이다라는 선언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투표도 할 수 없었고. 네,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프랑스 혁명 때도 보면 자유, 평등, 형제 이렇게 얘기했지만 자유, 평등, 형제의 대상은 여성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여성들이 심지어 집회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런 목소리를 내는 여자들은 단두대에 올려서 다 처형을 했단 말이죠. 그런 식의 여자도 똑같은 인간이다라고 선언한 운동이 거의 한 200년을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운동이 일어나자마자 바로 남성들이 여성들은 생물학적으로 열등하다는 걸 증명하는 수많은 작업들이 이루어져요. 근데 그 첫 번째 백넷이었죠. 세계사적으로. 그런 것들이 늘 있어 왔다는 것이고 그 역사 속에서 보면 물론 어떤 측면에서는 백넷이가 있겠지만 또 어떤 측면에서는 그걸 극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존재해서 저는 계속해서 역사가 이어질 것이라고 믿어요. 그 이나영 선생님께서 이제 뭐 자본과 혐오가 실제로 가능하느냐라는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이제 저는 어떤 이제 쉽게 이해되지 않는 경험을 이제 다른 경험으로 환원해서 설명하는 건 항상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제 그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메갈리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은 우리가 노동자 파업을 할 때 그 절박한 그 파업 현장에서는 이제 쇠파이프를 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이 되게 가격하고 못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사실은 원하는 건 이거예요. 협상 테이블. 동등하게 대화할 수 있는 테이블. 근데 그게 없죠. 이것이 주어지지 않죠. 근데 사람들 그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고 굉장히 과격하게라도 투쟁을 하는 거는 공장을 점거해야지 그제서야 노사 같은 테이블에 앉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어떤 과격함을 문제 삼는 것은 그렇다면 정말로 동등한 의사소통 관계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사실 좀 질문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런 백래시 관련해서는 또 이제 또 이다희 기자님도 좀 하고 싶은 말씀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사실 문학의 현상에서도 가령 뭐 최근에 영화계에서 시내21 기자시고 하니까는 미투 선언이 이제 해시태그가 있었는데 사실 한국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그보다 먼저 선구적으로 비슷한 해시태그가 있었는데 이제 모모네 성폭력 이것이 각 분야별로 있었죠. 문단 내 성폭력이 있었고 뭐 영화계 내 성폭력들이 있었고 사진계 성폭력도 있었어요. 예. 네. 근데 그것이 생각만큼 이게 언론을 통해서 폭발되진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좀 보셨을 때 좀 어떠셨는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할리우드에서 배우들이 뭐 수상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것이 한국에서 뉴스화가 많이 되잖아요. 근데 불과 1년 정도 전에 이미 이런 문화계 내에서 어떤 구조적 문제 때문에 성폭력이 많이 자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사실 꾸준하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자 했고 그 첫 번째 시도는 사실은 이 SNS를 통해서 해시태그를 쓰는 거였어요. 그래서 해시태그를 쓰고 일테면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당시에 당당하면 나와서 얘기해라. 당신의 얼굴을 공개하고 이름을 공개해라. 비겁하게 이렇게 자기 실명도 드러나지 않는 SNS에 숨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를테면 왜 그런 방식밖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SNS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자기가 겪은 불평등이나 불합리함을 고발하고자 했지만 그 이후에 그게 이를테면 충분히 언론에서 그런 인물들이 누구인지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충분히 밝혀내지 않았어요. 최근에 그 미국에서 왜 미국 체조팀 팀 닥터가 선수들을 어렸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성추행하고 성폭행해온 사실이 뭐 재판이 있었죠. 그리고 굉장히 사실은 인간이라면 살아나올 수 없는 정도의 형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보면서 굉장히 놀란 건 뭐였냐면 결국은 인간은 실수할 수 있다. 그리고 어디에나 나쁜 사람은 있다. 하지만 지나치게 늦기 전에 시스템이 그것에 제동을 걸고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재발이 되는 것을 그래도 막을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였던 거예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런 고발 이후에 언론도 소극적이고 그 다음에 이를테면 법 체계 안에서도 충분한 처벌이 이루어지기에는 아직까지는 부족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국에서는 가능하지만 아직까지 한국에서 안 되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먼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에서는 그만한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는가에 대한 반성은 언론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저는 사법부도 충분히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학계는 어떤가요?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여성학이 있으면 남성학도 있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아직도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많습니다. 학교 안에. 그리고 이제 여성 문제나 젠더 이슈를 얘기하면 왜 남성 얘기도 해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학계 안에 많습니다. 사실은 이제 거의 모든 학문 체계가 남성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혹은 여성이 참여했다 하더라도 들리지 않고 배제했고 무시했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학문 체계는 사실 남성의 것입니다. 역사도 그렇고요,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 학교 이제 굳이 예를 들면 제가 우리 학교 경험이 있으니까 이런 거죠. 정치 철학이나 법 철학에서 요즘 굉장히 유명한 학자들이 서구에서는 다 이렇게 페미니스트인 건 아시죠? 뭐 낸시 프레이저, 뭐 마사 너스바움, 아이리스 영 다 에리영이. 페미니스트입니다. 아무도 가르치지 않아요. 한국에서 아마 가르치는 학교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는 다 이제 18세기, 19세기 서구 남성학자들의 학문적 눈으로 자기의 인식을 만들고 그걸 이제 수업에 전달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보편자고 여성의 경험은 굉장히 특수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여전히 학계의 지배적이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아까 사법 체계 또는 언론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교육 현장에서부터 길러지는 인식의 문제하고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혁명적인 교육 변혁이 일어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페미니스트로서 어떻게 왜 이게 페미니스트여야 했는가라는 이야기들을 했고 그리고 그런데 왜 한국 사회라는 곳에서 어떤 식의 메커니즘 안에서 페미니스트라고 말하기 어려운가 또 그리고 사실은 어느 식으로 안티 페미니즘이 횡행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의 어쨌든 저희 주제는 미래 시민은 왜 페미니스트여야 하는가입니다. 되게 좀 미래적인 가치일 수도 있고 사실은 이것은 저희가 이 그랜드 마스터 클래스의 전체 주제가 존재의 이유인데 사실 이것은 정말로 여성들의 뭐 권리 향상이나 이런 분명 정치적 의제이기도 하지만은 저희의 보편적인 되게 존재론적인 질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 좀 마지막으로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굉장히 큰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한 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페미니즘은 여성적인 입장을 다루지만 인간 보편까지는 수준이 안 올라갔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오늘 나온 이야기를 가지고서 여성들이 당한 어떤 차별이나 이런 것들에서 같이 싸울 필요가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정치적 입장을 갖는 분들도 하지만 그것이 페미니즘이 정말로 우리 어떤 보편적인 어떤 인간을 위한 존재론적인 질문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좀 그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것 같고 정말로 미래 시민은 페미니스트여야 하는가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아니 그럼 뭐 여성 차별이 어떻게 제도적으로 잘 되면 뭐 그냥 끝나는 문제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왜 미래 시민은 페미니스트여야 할지 좀 본인들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당 선생님부터. 네. 우리 한국 사회 지난 정권에 가장 유행한 언어가 정의였죠. 그다음에 촛불 현장에서 가장 유행한 언어는 민주주의. 네, 그리고 뭐 요즘 인권이란 문제도 흔하게 쓰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근대에 만들어진 어떤 정치적 언어였는데 그 언어를 구상한 사람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남성들이었고 그리고 그걸 구상할 때 적용해야 될 주체, 그러니까 대상이기도 하죠. 그 사람들은 다 남성들이었죠. 특히 백인 중산층 남성들. 이제 문제는 이제 이 백인 중산층 남성들로 이루어진 서구 근대 사상 체계뿐만 아니라 정치 체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질문하기 시작한 게 어떻게 보면은 서구에서는 뭐 한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질문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전에 페미니스트들 이미 18세기에 그 인권이라는 거, 자유라는 거, 평등이라는 것에 적용되지 않는 주체에 대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니네들이 말한 자유, 인권, 평등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부정확하고 모순된 개념이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 배제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들 머릿속에 여성이라는 게 없었죠. 물론 아동도 없었고 흑인도 없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그걸 채우는 거예요. 결국 기존에 우리가 묻지 않았던, 질문하지 않았던 어떤 대상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그 불편한 것이 그냥 개인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구나. 구조적인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되죠.
집단적으로 움직여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움직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의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구조적 부정의에 대한 질문이고, 그 구조적 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성차별. 물론 다른 소수자에 대한 차별도 포함되겠지만요. 이제 그런 질문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이제 휴머니스트가 그러니까 페미니스트보다 휴머니스트 이런 얘기하는 건 어불성설인 게, 진정한 휴머니스트로 가려면 세상을 온전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거기에 반드시 만나야 되는 게 페미니즘인 것이고, 인권의 문제를 얘기할 때 반드시 얘기해야 되는 게 여성에 대한 인권을 얘기해야 되는 거고, 자유를 얘기할 때, 평등을 얘기할 때 결국 여성과 어떻게 평등하게 갈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는다면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굉장히 허망한 것이다, 혹은 왜곡된 것이다, 부족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다혜 기자님. 네. 일단 최근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왜 OECD 관련한 자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성 불평등 이런 얘기할 때.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게 통계가 잘못됐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분들께 굉장히 묻고 싶었던 게 뭐냐면, 왜 다른 통계들에 대해서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으면서 여성이 차별받는다라는 통계에 대해서만 이게 맞지 않다라고 묻고 있는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라고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이 하나 있어요. 마션을 쓴 앤디 위어라는 작가가 다음 책을 썼습니다. 그게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아르테미스라는 제목은 달에 인간이 만든 최초의 도시입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달의 중력은 지구의 6분의 1 정도이기 때문에 달에 가면 사람들이 훨씬 더 무거운 물건을 번쩍번쩍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소설의 굉장히 재밌는 부분은 뭐냐면, 이 주인공 재즈 바샤라라는 사람은 여자입니다. 그리고 그런 무거운 물건을 들고 움직이고 하는 것을 거뜬하게 할 수 있는 인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를테면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를테면 남성이 더 우월한 것, 완력이 더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한 부분, 특히나 전쟁을 중심으로 해서 남성이 세계를 지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지금부터의 미래는 어떨까라고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재밌었던 게, 그 책에는 제가 읽었던 정말 어떤 책보다 많은 여자 등장인물들이 등장하고 그들이 다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가능하지? 라고 묻기 시작하니까, 이를테면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힘이 세고 세지 않고, 그리고 힘이 센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을 누르고라는 것만으로 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이야기의 가능성이 존재할 것인가라고 묻게 되는 거예요. 그 작품도 영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마 곧 보시게 되겠지만, 영화를 보시기 전에 한번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미래에 다 같이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린 이미 미래에 살고 있죠. 항상 시간은 흐르고 있고 우린 이미 미래에 살고 있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 예, 사실 진짜 그 미래는 이미 뭐 이것에 존재하기도 하거냐, 도래할 미래라고 하는 것에서 그것이 뭐 알파고가 되었든 어떤, 사실은 인간의 완력을 기계가 대체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죠. 사실은 남성들이 비교 우위를 주장하는 것들 중에 상당수는 사실은 되게 아주 과거의 것들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좀 하게 됐고, 저 개인적으로 왜 미래 시민은 페미니스트여야 하는가라는 거에 있어서 전 저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의 말을 좀 인용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나영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약간 좀 비슷한 맥락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위르겐 하버마스라고 하는 현재 아직 살아있는 독일의 철학자가 한 말입니다. 서구에서 보자면 우리는 도덕적, 법률적, 정치적으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보편주의적 전통을 지녀왔는데, 페미니즘을 통하여 이 전통 안에 놀랍도록 선택적이고 은밀한 방식으로 사회적 불의가 작동해 왔음을 발견했습니다. 이 맹목성이 어떻게 루소와 칸트, 헤겔을 거쳐 자유주의와 막스주의의 정책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철저하게 남성 위주의 생각을 갖도록 확산되었는가를 발견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앞서서 이제 그 한 철학자가 페미니즘은 여성 위주의 이야기고 이제 인간 보편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성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하버마스의 이 얘기는 이겁니다. 우리가 믿었던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남성 중심의 서사였다. 그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페미니즘의 성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의 존재 이유라는 이야기를 했지만은 사실 이제 인간 호모사피엔스의 굉장히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는 반성적 성찰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반성적 성찰을 하기 위해서는 또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용기가 필요하냐면 내가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성찰, 내가 어떤 불의에 가담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성찰이 필요한데 페미니즘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식의 학문이나 어떤 정치적 그 운동이 나타나서 그 이상의 것을 보여줄지 모르겠으나 아마도 현재까지는 가장 오래된 누적된 불의 그리고 가장 오래돼서 눈에 안 보이는 불의를 성찰하게 하는 그런 학문이자 인식론이지 않을까,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의 존재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동의하시는지 혹시? 네, 저는 진짜 좀 쉽게 그냥 얘기를 하면 그냥 실용적으로 예. 그 이론적인 거 다 동의하고요. 이제 실용적으로 솔직히 여기 남자분들이 계시니까 이게 이제 근대 질서에서 생계부양자 남성 노동자 모델로 지금 모든 것이 산업 체계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때는 그 평균 수명이 40대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과 여러분 다음 세대는 굉장히 오래 살죠. 지금 한 120, 앞으로는 뭐 신체 기계도 다 바꾸고 한 150, 뭐 200까지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세대는. 자, 그러면 생계부양자 남성 그 모델이 유행할까요? 유용하지 않죠. 일단 남성들이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처자식 벌어먹여 살리려고 140살까지 혼자서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막 얘기하면서 여전히 성차별적인 건 모순된 거예요. 인간의 노동력이 별로 필요하지 않은 시대가 오죠. 그리고 오래 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과 친밀성을 나누면서 평등하고 평화롭게 인간답게 사는 게 꿈 아니에요? 자, 거기에 어떤 특정한 집단을 계속 배제하고 차별하는 건 사실상 불합리한 거죠. 왜냐면 나를 위해서도 남자들이 살아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은 남성들의 생존 전략으로서도 미래에는 반드시 페미니즘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정말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페미니즘이 지금까지는 여성들이 이 여성 혐오적인 사회를 살아남기 위한 어떤 생존과 실존의 문제였었다면은 분명히 미래에는 남성들 역시 오는 도래할 미래에서 생존하고 실존하기 위한 어떤 분명히 그런 철학과 관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그 뉴로맨서의 작가가 이름이 뭐였었죠? 뉴로맨서 소설의 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 작가가 했었던 말이 미래는 이미 이곳에 와 있다. 사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물론 저희가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랜드 마스터 클래스의 한 클래스를 페미니즘을 하려 했다는 것에 저희는 만족하지 않고요. 또 여기 계신 분들도 만족하지 않길 바랍니다. 어쨌든 변화는 분명히 시작되고 있고 그것은 아마 2019년 또 그랜드 마스터 클래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지금 2018년 한 해 동안 수많은 변화 속에서 저희가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저희 끝나기 전에 한마디 더 해주고 싶은 분들 있으시면? 네, 오늘 늦게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성은 세계에서 가장 수가 많은 소수자이고 약자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다양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거쳐야 하는 게 이 페미니즘이라는 필터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얘기 마칠까 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감사드립니다.